중국 국경 근처의 허름한 방에서 브로커가 건넨 낡은 보자기 안에는 수십 년 전 제가 쓴 쪽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그 글씨는 14살 소년의 것이었죠. 은하야, 나는 여기서 기다릴게. 그 한 줄이 접힌 채 남아 있었습니다. 1992년 함경북도 청진. 저는 그 아이와 같은 마을에서 자랐어요. 두만강 툭길을 함께 걸으며 웃던 소녀는 이 세상 누구보다 맑은 눈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검은 외투를 입은 간부들이 마을에 나타났습니다. 16살이던 은하는 아무런 설명도 듣지 못한 채 평양으로 끌려갔어요. 기쁨조. 저는 그 단어의 뜻조차 몰랐던 겁니다. 수십 년을 찾아 헤맸고 탈북까지 했으며 한국에서 단서를 쫓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은하의 흔적을 찾았을 때 돌아온 것은 그 아이가 아니었어요. 낡은 보자기 하나, 그 안에 쪽지 한 장뿐이었죠.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평양 애가더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자유를 향해 위험을 감수한 탈북민에게 힘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1992년 함경북도 청진의 가을은 차갑고도 쓸쓸했습니다. 저는 그의 14살이었고 매일 아침 어머니가 끓여주신 옥수수죽 한 그릇을 비우고 학교로 향하던 평범한 소년이었어요. 우리 마을은 청진 외곽의 작은 동네였는데 회색빛 콘크리트 건물들이 낮게 들어서 있었고 그 사이로 좁은 흙길이 구불구불 이어져 있었죠. 아버지는 청진재련소에서 일하셨고 어머니는 집에서 삭바느질로 부족한 식량을 메우고 계셨습니다. 넉넉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굶지는 않던 시절이었어요. 학교는 집에서 걸어서 20분쯤 되는 거리에 있었습니다. 낡은 콘크리트 건물에 금이가 있었고 겨울이면 창문 틈으로 바람이 들어와 손끝이 고받을 정도였죠. 교실 벽에는 빛바랜 선전 포스터가 붙어 있었고 나무 책상은 수십 년은 된 듯 여기저기 칼자국과 낙서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 교실에서 매일 졸음과 싸우며 앉아있던 평범한 학생이었어요. 은하를 처음 의식하게 된 건 가을 어느 날 오후 수업 시간이었습니다. 선생님이 칠판에 무언가를 적고 계셨고 교실은 분필먼지와 졸음으로 가득했죠. 저는 멍하니 앞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두 줄 앞에 앉은 은하가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보던 순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창문으로 쏟아지는 햇빛이 은하의 옆얼굴을 비추고 있었어요. 까만 머리카락 사이로 빛이 번지고 긴 속눈썹 아래로 맑은 눈동자가 빛나던 그 순간을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은하는 같은 마을에 사는 아이였지만 그 전까지 저는 그 아이를 특별히 의식한 적이 없었어요. 같은 학교, 같은 학년, 매일 스쳐 지나가는 수십 명의 아이들 중 하나였을 뿐이었죠. 그런데 그날 오후 창가에 앉아 햇빛을 받으며 먼 곳을 바라보던 은하의 옆모습이 제 가슴에 무언가를 심어놓았던 겁니다. 가슴이 두근거렸고 얼굴이 뜨거워졌으며 그날 이후로 저는 은하가 있는 방향으로만 시선이 끌려가곤 했습니다. 은하는 조용한 아이였어요. 쉬는 시간에도 크게 떠들지 않았고 항상 교실 한쪽에서 책을 읽거나 공책에 무언가를 적고 있었죠. 웃을 때면 눈이 초승달처럼 휘어졌고 그 웃음소리는 교실의 소란 속에서도 유독 제 귀에만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옷은 늘 깨끗하게 다려져 있었는데 자세히 보면 소매 끝이 닳아 있었고 치마 밑단에 꼼꼼하게 기운 자국이 있었어요. 은하의 집도 우리 집과 크게 다르지 않은 형편이었던 거죠. 저는 은하에게 말을 걸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면 괜히 고개를 돌렸고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게 되면 일부러 발걸음을 늦추거나 빠르게 했어요. 친구 동수가 왜 그러냐고 물었지만 저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둘러댔죠. 14살 소년의 마음이란 그런 것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간단한 일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되어버리는 것. 안녕이라는 한마디를 건네는데 온 세상에 용기가 필요했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학교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은하가 저보다 몇 걸음 앞에서 걷고 있었습니다. 같은 방향이었지만 저는 평소처럼 거리를 두고 뒤따라가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은하가 멈춰서더니 뒤를 돌아보았어요.
저와 눈이 마주쳤고 은하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같은 방향이면 같이 가면 되지. 왜 맨날 뒤에서만 걸어가느냐고요. 그 순간 얼굴이 귀까지 빨개졌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날 은하와 처음으로 나란히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은하는 생각보다 말이 많았고 웃음이 잦았으며 제가 더듬거리며 하는 말에도 진지하게 귀를 기울여 주었습니다. 좋아하는 과목이 무엇이냐? 장래에 무엇이 되고 싶으냐? 어제 본 별이 유난히 밝았다는 이야기까지. 짧은 귀갓길이 그렇게 빨리 끝나버린 적은 처음이었죠. 집 앞에서 헤어질 때 은하가 손을 흔들며 내일 또 같이 가자고 했고 저는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전부였지만 가슴 속에서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벅찬 기쁨이 차올랐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낡은 이불 속에서 뒤척이며 은하의 웃음소리를 떠올렸고 내일은 무슨 이야기를 할까 혼자 중얼거렸죠. 천장에 갈라진 금 사이로 달빛이 가늘게 들어왔고 옆방에서는 아버지의 코 고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가난했고 좁았으며 미래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함경북도의 작은 마을이었지만 그날 밤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곳이었어요. 은하라는 이름 하나만으로 제 세계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던 겁니다. 은하와 함께 걷는 귀갓길은 그날 이후로 매일의 일과가 되었습니다. 수업이 끝나면 교문 앞에서 자연스럽게 합류했고 두만강 툭길을 따라 천천히 걸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처음에는 학교 이야기나 선생님 흉내가 대부분이었지만 날이 갈수록 우리의 대화는 더 깊은 곳으로 향하게 되었죠. 은하는 교원이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세상에 대해 알려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요. 그 말을 할 때 은하의 눈은 유난히 반짝였어요. 마치 이미 교단에 서 있는 것처럼 당당하고 확신에 찬 표정이었죠. 저는 그런 은하가 부러웠습니다. 저에게는 뚜렷한 꿈이 없었거든요. 아버지처럼 재련소에서 일하게 되겠거니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었을 뿐이었어요. 은하가 왜 교원이 되고 싶으냐고 물었을 때 은하는 한참을 말없이 걷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글을 잘 모르셔서 늘 서류 앞에서 쩔쩔 매셨다고요. 한광에서 다쳤을 때도 제대로 된 진정서를 쓰지 못해 보상을 받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하며 은하의 목소리가 조금씩 떨렸어요. 글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어릴 때부터 느껴왔다고. 그래서 다른 아이들만큼은 그런 일을 겪지 않게 해주고 싶다고 했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은하의 옆모습을 바라보며 이 아이가 참 대단하다는 생각만 했어요. 두만강 뚝길은 우리만의 세계가 되어갔습니다. 작물은 계절에 따라 다른 얼굴을 보여주었고 뚝길 양쪽의 풀밭은 봄이면 초록으로 가을이면 금빛으로 물들었어요. 겨울에는 강이 꽁꽁 얼어붙어서 건너편 중국마을의 불빛이 유난히 가깝게 느껴지기도 했죠. 은하는 저 불빛 너머에는 어떤 세상이 있을까 가끔 중얼거렸고 저는 글쎄요 하고 대답하며 은하의 시선을 따라 강 건너를 바라보곤 했습니다. 어느 날 은하가 두 길 중간쯤에 있는 큰 느티나무 아래에서 멈춰섰어요. 나무 밑동에 앉으며 여기가 좋다고 앞으로 여기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저는 좋다고 했고 그날부터 그 느티나무 아래는 우리의 약속 장소가 되었죠. 학교가 쉬는 날에도 특별히 할 일이 없는 오후에도 우리는 그 나무 아래에서 만났어요. 때로는 1시간은 넘게 앉아 이야기했고 때로는 아무 말 없이 나란히 강물만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은하와 함께하는 시간은 제 삶에서 유일하게 빛나는 순간들이었어요. 집에 돌아가면 좁은 방에서 동생들과 뒹굴어야 했고 아버지는 재련소에서 늦게 돌아오셔서 늘 피곤한 얼굴이셨으며 어머니는 삭바느질에 눈이 점점 나빠지고 계셨죠. 가난은 공기처럼 우리 주위를 감싸고 있었지만 툭길 위에서 은하와 함께 있을 때만큼은 그 무게를 잊을 수 있었습니다. 15살이 되던 해 봄, 은하가 느티나무 아래에서 저에게 작은 종이 한 장을 내밀었어요. 공책에서 찢은 종이에 은하의 정갈한 글씨로 무언가가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둘만의 약속이었어요. 은하는 교원이 되고 저는 재련소에서 기술자가 되어서 언젠가 이 마을에서 나란히 살자는 내용이었죠.
어린 마음에 쓴 서툰 약속이었지만 저는 그 종이를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처럼 접어서 주머니 깊숙이 넣었습니다. 저도 은하에게 무언가를 써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글솜씨가 없던 저는 한참을 고민하다 겨우 한 줄을 적었습니다. 은하야, 나는 여기서 기다릴게. 그것이 전부였어요. 은하는 그 쪽지를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보더니 눈이 초승달처럼 희미어 웃었죠. 고맙다는 말 한마디와 함께 글쪽지를 소중히 접어 자기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느티나무 아래에서 강바람이 불어왔고 봄 햇살이 우리 위로 쏟아졌어요. 은하의 머리카락이 바람에 날렸고 강물은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죠. 저는 그 순간이 영원히 계속될 줄 알았습니다. 그 약속이 지켜질 거라고, 이 두 길 위의 시간이 언제까지고 이어질 거라고 믿었어요. 15살의 저는 세상이 이 토끼만큼만 넓으면 된다고 생각했고 은하가 옆에 있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느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순진하고 무모한 믿음이었는지 그때의 저는 알지 못했던 거예요. 1994년이 되자 마을의 공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배급이 줄어드는 것으로 느껴졌어요.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옥수수죽이 점점 묽어졌고 반찬이라고는 소금에 절인 무 한쪽이 전부인 날이 많아졌죠. 아버지는 재련소에서 돌아오시면서 표정이 날로 어두워지셨습니다. 공장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이야기, 전기가 끊기는 날이 잦아진다는 이야기를 어머니와 낮은 목소리로 나누시곤 했어요. 마을 전체가 서서히 굶주림의 그림자에 잠식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장마당에서는 식량값이 치솟았고 이웃집 할머니는 풀뿌리를 캐어 죽을 끓이기 시작했어요. 학교에 오는 아이들의 수가 줄어들었고 오는 아이들마저 눈이 움푹 들어가고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져갔죠. 선생님조차 수업 도중에 기운이 빠져 칠판에 기대시는 날이 있었습니다. 고난의 행군이라는 말이 마을에 떠돌기 시작한 것이 바로 그 무렵이었어요. 은하의 집은 우리 집보다 형편이 더 어려웠습니다. 은하의 아버지는 탄광에서 일하시던 분이었는데 그해 겨울 갱도 붕괴 사고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소식을 들은 날 저는 은하의 집 앞에 한참을 서 있었지만 문을 두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안에서 은하 어머니의 울음소리가 새어나왔고 은하의 어린 남동생이 영문도 모른 채 누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죠. 저는 그저 주먹을 꽉 쥔 채 그 자리에 서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이 원망스러웠습니다. 며칠 후 은하가 학교에 나왔을 때 은하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하지만 은하는 울지 않았습니다. 아무 일 없다는 듯 자리에 앉았고 수업을 들었으며 쉬는 시간에도 평소처럼 책을 펼쳤죠. 다만 책장을 넘기는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 떨림을 보면서 은하가 얼마나 큰 것을 감당하고 있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은하네 집의 생계는 온전히 은하와 은하 어머니의 어깨 위에 놓이게 되었어요. 은하 어머니는 장마당에서 떡을 만들어 팔기 시작했고 은하는 학교가 끝나면 곧장 장마당으로 달려가 어머니를 도왔습니다. 두 길을 함께 걷던 귀갓길은 점점 줄어들었고 느티나무 아래 약속 장소에서 은하를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졌죠. 은하가 오지 못하는 날도 생겼어요. 저는 그래도 매일 그 자리에 나갔습니다. 저는 은하를 도울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우리 집도 넉넉하지 않았지만 어머니 몰래 옥수수를 조금씩 모아 은하에게 가져다 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은하는 완강히 거절했어요. 너네 집도 어려운데 이러면 안 된다고, 자기는 괜찮다고 했죠. 하지만 은하의 손은 옥수수를 밀어내면서도 떨리고 있었고 동생이 사흘째 죽만 먹고 있다는 사실을 은하는 숨기지 못했습니다. 결국 은하는 고개를 숙인 채 고맙다는 말을 했고 저는 그 한마디에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겨울이 깊어질수록 마을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동네 어귀에서 쓰러진 노인을 본 적이 있었고 아이들이 풀뿌리를 캐다가 도풀을 먹고 알아누웠다는 소식도 들려왔어요. 학교는 난방이 되지 않아 교실 안에서도 입김이 피어올랐고 수업은 오전에만 간신히 진행되었죠. 저는 교실에서 은하의 등을 바라보며 이 추위가 끝나면 다시 뚝길을 함께 걸을 수 있을 거라고 되뇌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버지가 재련소에서 돌아오시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불안한 얼굴로 문 앞을 서성이셨고 한참 뒤에야 아버지가 비틀거리며 들어오셨습니다. 재련소가 가동을 멈추었다는 소식을 가지고 오신 거였어요. 전기가 완전히 끊겼고 원자재 공급이 중단되었으며 노동자들에게 당분간 자력으로 생활하라는 통보가 내려왔다고 하셨죠. 아버지의 어깨가 떨리고 계셨고 어머니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 겨울 저는 처음으로 진짜 배고픔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요. 하루에 한 끼를 먹는 날이 생겼고 그마저도 물에 옥수수 가루를 풀어 끓인 것이 전부였습니다. 배가 고프면 잠이 오지 않았고 잠이 오지 않으면 생각이 많아졌죠. 은하는 괜찮을까? 은하의 동생은 밥을 먹었을까? 이 겨울이 끝나기는 하는 걸까? 그 생각들이 어둠 속에서 저를 짓누르던 밤이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두려운 것은 굶주림이 아니었어요. 은하의 얼굴에서 점점 사라져가는 빛, 웃음이 줄어드는 은하의 입가, 그것이 저를 가장 무섭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1995년 늦가을 학교에 낯선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검은 외투를 입은 3명의 남자가 교정을 가로질러 교무실로 들어갔어요. 평소 보지 못하던 차가 학교 앞에 서 있었고 운전사가 담배를 피우며 주위를 경계하고 있었죠. 아이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시작되었습니다. 누구냐? 왜 왔냐? 무슨 일이냐? 아무도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불안한 기운이 교정에 퍼져나갔어요. 첫 번째 날은 그렇게 지나갔고 두 번째 날 그들은 교실을 돌기 시작했습니다. 수업 중에 문을 열고 들어와 교실을 한 바퀴 둘러보았어요. 학생들은 고개를 숙였고 선생님조차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죠. 그들의 시선은 주로 여학생들에게 향했습니다. 한 명 한 명의 얼굴을 천천히 훑어보았고 무언가를 가죽 수첩에 기록하더니 말없이 나갔어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등줄기가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세 번째 날, 소문이 마을에 돌기 시작했어요. 평양에서 내려온 사람들이라는 것, 어린 소녀들을 선발하러 왔다는 것, 외모가 출중한 아이들의 이름을 적어가고 있다는 것. 구체적으로 무엇을 위한 선발인지는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어른들의 얼굴이 굳어졌고 딸을 가진 집의 부모들은 불안에 떨기 시작했죠. 어떤 집에서는 딸의 얼굴에 일부러 흙을 묻히거나 머리를 함부로 자르기도 했다는 이야기가 들려왔어요. 저는 그 소문을 듣는 순간 은하가 떠올랐습니다. 은하는 마을에서, 아니 학교 전체에서 가장 예쁜 아이였어요. 맑은 눈, 단정한 이목구비, 바르고 고든 자세. 누가 보아도 눈에 띄는 아이였죠. 저는 급히 은하를 찾아갔습니다. 위티나무 아래에서 은하를 기다렸고 은하가 왔을 때 소문에 대해 물었어요. 은하는 나도 들었다며 표정이 어두웠지만 설마 자기한테까지 그런 일이 오겠느냐며 애써 웃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은하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은하도 무섭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걱정하지 말라고 아무 일 없을 거라고 말했지만 제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죠. 17살 소년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간부들 앞에서 저항할 수도, 은하를 숨길 수도, 그 누구에게 도움을 구할 수도 없었어요. 그저 은하 옆에 서서 괜찮을 거라는 거짓말을 반복하는 것이 전부였던 겁니다. 나흘째 되던 날 학교에서 여학생 몇 명이 교무실로 호출되었습니다. 은하의 이름도 그 안에 있었어요. 저는 교무실 창문 너머로 안을 들여다보려 했지만 커튼이 쳐져 있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1시간쯤 지나 여학생들이 하나씩 나왔고 모두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죠. 은하가 마지막으로 나왔을 때 은하의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저는 달려가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물었지만 은하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은하 어머니가 우리 집을 찾아왔어요. 어머니와 마루에 앉아 한참을 이야기했는데 저는 방 안에서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은하 어머니의 울먹이는 목소리가 벽 너머로 들려왔어요. 은하가 명단에 올랐다는 것, 평양으로 가야 한다는 것, 거부할 수 없다는 것. 어머니의 한숨 소리가 이어졌고 은하 어머니는 결국 참지 못하고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저는 그 울음소리를 들으며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어 피가 배어나왔지만 아픔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고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죠. 은하를 데려간다고요? 왜요? 무엇을 위해서요? 17살의 저는 그 이유를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뭔가 끔찍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만은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은하에게 그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되었어요. 하지만 이 나라에서, 이 마을에서 17살 소년의 주먹 하나로 막을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던 겁니다. 은하가 떠나기 전날 밤, 저는 느티나무 아래에서 은하를 기다렸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고 두만강 위로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어요. 강물은 어두운 색으로 물들어가고 있었고 뚝길 위에는 저 혼자뿐이었죠. 은하가 올까? 오지 않을까? 초조함과 두려움이 뒤섞인 채 1시간을 넘게 서 있었습니다. 어둠이 깊어질 무렵 은하가 나타났어요. 숲길 저쪽 끝에서 작은 그림자가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은하의 걸음은 평소보다 느렸고 고개가 숙여져 있었죠. 가까이 다가왔을 때 은하의 얼굴을 보고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은하는 울고 있었어요. 소리 없이 눈물만 줄줄 흘리며 걸어오고 있었죠. 은하가 제 앞에 섰을 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은 1000마디가 넘었지만 목구멍이 막혀서 단 한 글자도 나오지 않았어요. 은하도 마찬가지였죠.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마주선 채 서로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물티나무 가지 사이로 바람이 지나갔고 마른 잎 몇 장이 우리 발치로 떨어졌어요. 은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내일 아침에 차가 온다고, 평양으로 가야 한다고, 언제 돌아올 수 있는지는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다고 했어요. 은하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고 눈물이 턱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그제야 겨우 한마디를 꺼냈어요. 가지마. 그것이 전부였죠.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말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 말밖에 나오지 않았던 겁니다. 은하는 고개를 저었어요. 갈 수밖에 없다고, 어머니한테도 동생한테도 해가 갈 수 있다고, 거부하면 온 가족이 위험해진다고 했습니다. 은하의 눈에서 두려움이 보였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크게 보인 것은 체념이었습니다. 16살짜리 소녀의 눈에 이미 체념이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 모습이 저를 가장 아프게 했습니다. 분노할 수도, 슬퍼할 수도, 반항할 수도 없이 그저 받아들여야만 하는 은하의 모습이요. 저는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어요. 은하가 1년 전에 써준 약속 종이를 항상 가지고 다녔거든요. 그 종이를 보여주며 이 약속 잊지 말라고 반드시 돌아오라고 말했습니다. 은하는 그 종이를 보더니 잠시 웃었어요. 그 웃음이 얼마나 슬펐는지 그 미소 속에 담긴 것이 기쁨이 아니라 작별이라는 걸 알 수 있었죠. 은하가 고맙다고, 정말 고맙다고 했을 때 저는 참고 있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은하가 말했어요. 자기도 하나를 간직하고 있다고. 제가 써준 그 쪽지, 은하야, 나는 여기서 기다릴게. 그것을 매일 꺼내본다고요. 평양에 가서도 그 쪽지를 가지고 가겠다고, 그것만 있으면 버틸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이 아이가 무엇을 버텨야 하는 건지,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 건지 저는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기다리겠다는 약속 하나를 쥐어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우리는 느티나무 아래에서 한참을 더 서 있었습니다. 하늘에 별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고 강 건너편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은하의 손이 제 손에 닿았습니다. 차가웠어요. 제 손도 차가웠죠. 두 개의 차가운 손이 서로를 꽉 잡았고 그 온기가 아주 천천히 전해주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은하에게서 마지막으로 느낀 온기였어요. 은하가 돌아서서 걸어가기 시작했을 때 저는 은하의 등을 바라보며 소리쳤습니다. 나는 여기서 기다릴게. 돛길 위로 제 목소리가 메아리 쳤고 은하가 멈칫하더니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한 손을 들어 흔들었어요. 그리고 어둠 속으로 걸어갔습니다. 은하의 그림자가 점점 작아지다가 결국 보이지 않게 되었을 때
저는 느티나무에 등을 기대고 주저앉았어요. 하늘의 별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빛나고 있었고 두만강은 묵묵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것처럼 고요했지만 제 세계는 그 순간 완전히 무너져 내렸던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학교 앞에서 검은 차가 떠나는 것을 보았어요. 차 안에 은하가 타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창문은 검게 가려져 있어 은하의 얼굴을 볼 수 없었습니다. 차가 먼지를 일으키며 마을을 빠져나갔고 그 먼지가 가라앉았을 때 마을은 다시 고요해졌죠. 아무도 그 차에 대해 말하지 않았고 아무도 은하의 이름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마치 은하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는 듯이 세상은 조용히 입을 다물었어요. 저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은하가 이 마을에 있었다는 것을, 저와 함께 뚝길을 걸었다는 것을, 느티나무 아래에서 웃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아이가 돌아오겠다고 약속하지 못했다는 것도요. 은하가 떠난 뒤 마을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돌아갔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장마당에서 물건을 사고 팔았고 아이들은 학교에 다녔으며 굶주림은 변함없이 마을을 옥죄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은하가 앉았던 자리는 비어 있었고 그 빈자리를 볼 때마다 가슴에 구멍이 뚫리는 것 같았죠. 며칠이 지나자 은하의 자리에 다른 아이가 앉았어요. 아무도 은하가 왜 없어졌는지 묻지 않았고 선생님도 출석부에서 은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마치 은하라는 사람이 처음부터 이 교실에 없었던 것처럼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지워지고 있었어요. 그 침묵이 저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싶었고 은하가 여기 있었다고, 이 자리에 앉아서 웃고 있었다고 외치고 싶었지만 입을 열 수 없었어요. 이 나라에서 침묵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17살의 저도 알고 있었던 거죠. 은하의 어머니를 찾아간 것은 은하가 떠나고 일주일쯤 뒤였습니다. 작은 집의 문을 두드렸을 때 은하 어머니는 한참 만에 문을 열었어요. 얼굴이 열흘 사이에 10년은 더 늙어 보였습니다. 볼이 쑥 들어가 있었고 눈 밑에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죠. 저를 보자 은하 어머니는 잠깐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곧 표정을 다잡고 들어오라고 했어요. 방 안은 을씨년스러웠습니다. 은하가 쓰던 책상이 구석에 놓여 있었고 그 위에 공책 몇 권이 가지런히 쌓여 있었어요. 은하가 좋아하던 연필이 필통에 꽂혀 있었고 교과서가 펼쳐진 채로 놓여 있었죠. 마치 은하가 잠깐 자리를 비운 것처럼 모든 것이 그대로였습니다. 은하 어머니가 그것들을 치우지 못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은하에 대해 물어봐도 되겠느냐고 조심스럽게 꺼냈을 때 은하 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앉아 계시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은하 이야기는 하지 말라고,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된다고, 은하가 어디로 갔는지 묻지도 말고 답하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슬픔보다 두려움이 더 크게 실려 있었어요. 은하를 빼앗긴 것만으로도 모자라 이름조차 입에 올리는 것이 금지된 세상이었던 거죠. 저는 고개를 숙이고 나왔습니다. 문을 나서는 순간 은하 어머니가 등 뒤에서 나지막이 부르셨어요. 돌아보니 은하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은하가 좋아했다고, 너를 참 좋아했다고, 그 한마디를 하시고는 문을 닫으셨어요. 저는 은하네 집 앞 골목에 서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바람이 불어 흙먼지가 날렸고 골목 끝에서 은하 남동생이 혼자 흙장난을 하고 있었어요. 그 아이는 누나가 어디로 갔는지도 모른 채 웃고 있었죠. 그날부터 저는 매일 느티나무 아래로 갔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곧장 툭길로 향했고 은하가 앉았던 자리에 앉아 강을 바라보았어요. 은하가 올 리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혹시라도 둑길 저편에서 은하의 그림자가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어리석은 기대를 버릴 수 없었습니다. 바람이 불면 은하가 오는 줄 알고 고개를 돌렸고 멀리서 누군가 걸어오면 심장이 뛰었다가 이내 가라앉기를 반복했죠.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다시 가을이 왔어요. 느티나무에 잎이 돋았다가 무성해졌다가 다시 떨어졌습니다. 계절은 아무 일 없다는 듯 순환했지만 은하는 오지 않았어요. 숲길 위에서 은하와 나눈 대화, 은하의 웃음소리, 은하의 손끝에서 전해지던 온기.
그 모든 것이 점점 기억 속에서 흐려지는 것 같아 두려웠습니다. 잊히는 것이 무서웠어요. 은하를 잊는 것도, 은하가 저를 잊는 것도요. 친구 동수가 어느 날 그만 좀 가라고 했습니다. 매일 강가에 앉아 있으면 뭐 하느냐고 그 아이는 안 온다고 했어요.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은하가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요. 하지만 가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그 자리에 가지 않으면 은하와의 약속이 정말로 끊어져 버리는 것 같았거든요. 느티나무 아래에 앉아 있는 것이 제가 은하를 위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습니다. 기다리는 것. 그것만이 17살의 제가 가진 전부였던 거예요. 겨울이 다시 찾아왔고 두만강이 얼어붙었습니다. 강 위로 찬바람이 몰아쳤고 느티나무는 앙상 한 가지만 남긴 채 하늘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저는 그 나무 아래에 서서 얼어붙은 강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누나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따뜻한 곳에 있을까? 밥은 먹고 있을까? 아프지는 않을까? 웃고 있을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고 강바람만이 제 귀를 스치며 지나갔어요. 그 겨울이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20살이 되던 해 저는 군에 입대했습니다. 북한의 모든 남자가 그러하듯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청진에서 기차를 타고 이동한 곳은 평안남도의 한 부대였고 거기서 기본 훈련을 받은 뒤 물자 수송 부대에 배치되었습니다. 트럭을 타고 각지의 군부대와 기관에 물자를 나르는 일이었죠. 군 생활은 혹독했어요. 훈련도 힘들었지만 무엇보다 배가 고팠습니다. 군인에게 돌아오는 배급도 턱없이 부족했고 옥수수밥에 소금국이 하루 두 끼의 전부인 날이 허다했죠. 체력이 빠져나가는 것이 느껴졌고 동기들 중에는 영양실조로 쓰러지는 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버텼어요. 은하를 찾아야 한다는 생각이 저를 지탱해주고 있었거든요. 입대한 지 2년째 되던 해 평양으로 물자를 운반하는 임무가 떨어졌습니다. 트럭에 군수품을 싣고 평양까지 가는 임무였는데 저에게는 처음으로 평양 땅을 밟는 기회였어요. 은하가 그곳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물론 평양이라는 도시가 얼마나 큰지 그 안에서 한 사람을 찾는 것이 얼마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인지 모르는 바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같은 하늘 아래 같은 도시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은하에게 한 발짝 더 가까워지는 것 같았죠. 청양에 도착했을 때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청진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어요. 넓은 대로에 높은 건물들이 늘어서 있었고 거리는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트롤리버스가 지나가고 교통보안원이 단정한 자세로 서 있었으며 사람들의 옷차림도 지방과는 차원이 달랐죠. 이곳이 제가 사는 나라와 같은 나라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굶주림에 허덕이는 청진과 화려한 조명의 평양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강보다 깊은 간극이 있었습니다. 물자를 내려놓고 잠시 대기하는 시간이 주어졌을 때 저는 부대 근처의 넓은 대로변에 서서 거리를 바라보았어요. 그때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대로를 미끄러지듯 지나갔습니다. 차량의 유리창은 짙게 틴팅되어 있었고 번호판이 일반 차량과 달랐어요. 저는 무심코 그 차를 눈으로 쫓았는데 차가 잠시 신호에 멈춰선 순간 뒷좌석 창문 너머로 여자의 옆모습이 아주 짧게 보였습니다. 숨이 멎었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 옆모습이 창문 너머로 스친 그 윤곽이 은하를 닮아 있었어요. 단정하게 올린 머리, 곧은 콧날, 창밖을 바라보는 시선. 몇 초에 불과한 순간이었지만 제 몸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철조망 울타리를 잡고 차가 가는 방향으로 뛰었어요. 하지만 신호가 바뀌자 차는 순식간에 대로 위를 미끄러져 갔고 저는 울타리에 매달린 채 숨을 몰아쉬며 점점 작아지는 검은 차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은하였을까요?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틴팅된 창문 너머로 스친 옆모습이 은하라는 확신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제 심장은 은하라고 외치고 있었어요. 수년간 매일 떠올렸던 그 얼굴, 그 윤곽, 그 자세.
몸이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머리는 아닐 수도 있다고 했지만 가슴은 은하라고 확신하고 있었죠. 그날 밤 숙소에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은하의 얼굴을 떠올렸고 그 검은 차가 어디로 향했을지, 은하가 지금 이 도시 어딘가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지 생각했어요. 평양의 화려한 불빛 아래에서 은하는 어떤 얼굴을 하고 있을까? 그 막던 눈은 아직도 빛나고 있을까? 교원이 되겠다던 그 꿈은 어떻게 되었을까? 질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지만 답은 하나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돌아가는 트럭 안에서 저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평양의 거리를 바라보았어요. 높은 건물, 넓은 도로, 깨끗한 거리. 그 어딘가에 은하가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트럭이 평양을 벗어나 지방도로로 접어들었을 때 화려한 불빛이 뒤로 사라져가는 것을 보며 마치 은하를 다시 한번 두고 오는 것 같은 아픔이 밀려왔어요. 평양이라는 도시는 저에게 은하가 잡힐 듯 잡히지 않는 신기루 같은 곳이 되어버렸던 겁니다. 평양에서 돌아온 뒤 저는 부대 생활을 하면서도 머릿속이 온통 그 검은 차와 은하의 옆모습으로 가득했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훈련을 할 때도 보초를 설 때도 그 장면이 반복 재생되었어요. 동기들이 뭘 그렇게 생각하느냐고 물었지만 저는 웃어넘길 수밖에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밤 부대 내무반에서 한 선임 군인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는 평양 출신이었고 이때 전에 호위사령부 쪽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다고 했어요. 술이 몇 잔 들어간 뒤 분위기가 풀어지자 저는 조심스럽게 평양에서 본 검은 차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틴팅된 창문, 특별한 번호판, 안에 탄 젊은 여자. 혹시 그게 무엇인지 아느냐고 물었죠. 선임은 제 얼굴을 한참 바라보다가 목소리를 낮추었어요. 주위를 두리번거린 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저에게 얼굴을 가까이 대며 속삭이듯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쁨조라는 단어를 그때 처음 들었어요. 선임은 그것이 무엇인지, 어떤 소녀들이 차출되는지, 차출된 뒤 어떤 생활을 하게 되는지 조각조각 설명해 주었습니다. 전국에서 14살에서 16살 사이에 외모가 출중한 소녀들을 선발한다고 했어요. 키, 몸매, 얼굴, 피부, 심지어 가족 배경까지 철저하게 심사한다고 했죠. 선발된 소녀들은 평양으로 보내져서 특별한 교육을 받게 되는데 그 교육이라는 것이 노래, 춤, 악기 연주에서부터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것들까지 포함된다고 했습니다. 선임의 목소리는 점점 더 낮아졌고 표정은 점점 더 어두워졌어요. 소녀들은 고위 간부들의 연애에 동원되었고 그 자리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는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속이 뒤집히는 것 같아서요. 귀를 막고 싶었지만 들어야만 했습니다. 은하가 그곳에 있을 수 있으니까요. 선임은 계속 말했어요. 기쁨조, 복무기간은 보통 수년이며 나이가 차면 퇴출된다고 했습니다. 퇴출된 소녀들의 운명은 다양했는데 운이 좋으면 고위 간부와 결혼시켜준다고 했고 그렇지 않으면 지방의 하급 간부에게 떠넘겨지거나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보내진다고 했어요. 어느 쪽이든 그 소녀들의 과거는 철저히 비밀에 붙여졌고 가족에게도 연락이 금지되었으며 평생을 감시 속에서 살아야 했다고 했죠. 저는 듣는 내내 손을 떨고 있었습니다. 이불 속에서 주먹을 쥐었다 펴기를 반복했고 이를 악물어 소리가 새어나오지 않게 했어요. 은하가 그 안에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 저를 산산조각내고 있었습니다. 맑은 눈으로 웃던 그 아이가, 교원이 되고 싶다고 말하던 그 아이가, 둑길에서 제 손을 잡았던 그 아이가 그런 곳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요. 커님에게 물었어요. 기쁨조에 들어간 소녀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고. 커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다고, 절대 없다고. 그런 것을 알려고 하다가는 본인이 위험해진다고 했어요. 그리고 다시는 이 이야기를 꺼내지 말라고, 오늘 한 이야기도 잊어버리라고 단단히 당부했습니다. 커님의 눈에서 진심 어린 걱정이 보였어요.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이야기인지, 얼마나 무서운 현실인지 선임 자신도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날 밤 저는 내무반 구석에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이불로 얼굴을 덮고 목소리가 새어나오지 않게 입을 꽉 물었어요. 은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느티나무 아래에서 웃던 얼굴, 둑길에서 손을 흔들던 얼굴, 마지막으로 눈물을 흘리며 돌아서던 뒷모습. 그 아이가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겪고 있는지 생각하면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찾아야 한다는 마음과 찾을 수 없다는 현실 사이에서 저는 그날 밤 완전히 부서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포기하면 은하를 영영 잃는 것이니까요. 저는 그날 밤 스스로에게 맹세했습니다. 반드시 은하를 찾겠다고, 살아있는 한 포기하지 않겠다고요. 그 맹세가 앞으로 수십 년간 저를 이끌어갈 유일한 힘이 될 줄은 그때는 미처 몰랐던 겁니다. 제대로 한 것은 24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군복을 벗고 청진으로 돌아왔을 때 마을은 제가 떠나기 전보다 더 황폐해져 있었어요. 고난의 행군이 최악의 시기를 지나고 있었고 거리에서 쓰러진 사람을 보는 것이 일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 집도 크게 다르지 않았죠. 아버지는 재련소 폐쇄 이후 장마당에서 이것저것 장사를 하고 계셨고 어머니는 삭바느질조차 의뢰가 끊겨 집에서 풀죽을 끓이고 계셨어요. 돌아온 첫날 저는 짐을 내려놓자마자 은하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은하 어머니를 만나야 했어요. 군 복무 기간 내내 특히 평양에서의 경험 이후로 은하의 행방을 알 수 있는 실마리가 은하 어머니에게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놓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골목길을 걸어 은하네 집 앞에 섰을 때 집은 이전보다 더 낡아 있었습니다. 지붕에 기와가 몇 장 빠져 있었고 마당에 자풀이 무성했어요. 문을 두드리자 한참 만에 은하 어머니가 나오셨습니다. 깜짝 놀라시더군요. 저를 알아보시는데 몇 초가 걸렸어요. 군대 가기 전 17살이던 소년이 24살 성인이 되어 나타났으니 당연한 일이었죠. 은하 어머니는 저를 안으로 들이셨고 방 안은 여전히 을씨년스러웠습니다. 은하의 책상은 그대로 있었지만 먼지가 두텁게 쌓여 있었어요. 세월이 흐른 만큼 먼지도 켜켜이 내려앉아 있었던 거죠. 은하 남동생은 장마당에 나가 있다고 했어요. 10살이 넘은 아이가 장마당에서 이것저것 팔며 생계를 돕고 있다는 이야기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은하가 떠난 뒤 이 가족이 얼마나 힘든 세월을 보냈는지 짐작할 수 있었어요. 저는 은하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했어요. 은하를 찾고 싶다고, 은하가 어디에 있는지 단서라도 있으면 알려달라고요. 은하 어머니는 한참을 침묵하셨습니다. 눈을 감고 계셨는데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기다렸습니다. 재촉하지 않았고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은하 어머니가 입을 여시기를 기다렸죠. 아주 긴 침묵 끝에 은하 어머니가 입을 여셨어요. 처음에는 말씀하시기 힘들어 하셨습니다. 입술이 떨렸고 목소리가 갈라졌으며 몇 번이나 말을 멈추셨다가 다시 이어가셨죠. 은하가 떠난 뒤 약 2년쯤 지났을 때 편지가 한 통 왔다고 하셨어요. 누가 어떻게 전해준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날 문 밑으로 봉투 하나가 밀려 들어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은하 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구석에 나무 상자를 꺼내셨어요. 오래된 상자 안에서 접힌 종이 한 장을 꺼내 제 앞에 놓으셨습니다. 종이는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고 접힌 자국이 깊게 패여 있었어요. 은하의 글씨가 보이는 순간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정갈하고 반듯한 은하의 글씨체. 원하지 않았어요. 학교에서 공책에 적던 그 글씨 그대로였죠. 편지의 내용은 짧았습니다. 어머니 보고 싶다는 말, 동생 잘 챙기라는 말, 자기는 괜찮다는 말. 그리고 마지막에 한 줄이 더 있었어요. 그 줄을 읽는 순간 저는 숨을 멈추었습니다. 느티나무는 아직 있을까요? 그 한 줄이었어요. 느티나무. 우리의 약속 장소. 은하가 평양 어딘가에서 그 나무를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나무 아래에서 함께 앉았던 시간을, 강바람을, 석양을, 그리고 아마도 저를요. 은하 어머니는 그 편지가 온 뒤로는 아무런 소식이 없었다고 하셨어요.
다시는 편지도 전갈도 어떤 흔적도 오지 않았다고요. 편지를 보낸 사람이 누구인지 어떤 경로로 왔는지도 알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은하 어머니는 그 편지 한 장을 수천 번은 읽었을 거예요. 종이가 닳아서 글씨가 흐릿해진 부분이 있었고 군데군데 물에 젖은 자국이 있었습니다. 눈물 자국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저는 그 편지를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은하의 손이 이 종이 위를 움직였다는 사실, 은하의 눈이 이 글자들을 바라보았다는 사실, 그것만으로도 은하가 가까이 있는 것 같았어요. 느티나무는 아직 있을까요? 저는 마음속으로 대답했습니다. 있어. 아직 있어. 나도 아직 거기 가고 있어. 그 대답이 은하에게 닿을 리 없다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었던 거예요. 은하 어머니의 편지를 본 뒤로 저는 더욱 절실하게 은하를 찾을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안에서 기풍조 출신의 행방을 추적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고 아무도 알지 못했으며 안다 해도 절대로 입을 열지 않았죠. 보이에이브의 감시망 안에서 그런 질문을 던지는 것 자체가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세월은 흘렀고 마을의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장마당에서 이것저것 팔며 근근히 살았지만 굶주림은 늘 한 발짝 뒤에서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영양실조로 몸이 쇠약해지셨고 어머니는 점점 시력을 잃어가셨어요. 동생들은 각자 살 길을 찾아 흩어졌고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하나둘 허물어져 가고 있었죠. 그러던 1999년 겨울 은하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굶주림과 추위 그리고 딸을 잃은 슬픔이 겹쳐 더 이상 버티지 못하신 거였어요. 저는 은하네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차가운 밤바닥에 은하 어머니가 누워 계셨고 은하 남동생이 옆에서 울고 있었어요. 저는 은하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죠. 은하가 보낸 그 편지를 평생 품고 살았을 이 손이, 딸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삼켜야 했을 이 입술이 이제 영영 움직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은하 어머니의 장례를 치른 뒤 은하 남동생이 저에게 작은 나무 상자를 건넸어요. 어머니가 생전에 이것만은 꼭 전해달라고 하셨다면서요? 상자 안에는 은하의 편지와 함께 은하가 학교에서 쓰던 공책 한 권이 들어있었습니다. 공책을 펼치자 은하의 글씨가 빼곡했어요. 수업 내용, 일기, 그리고 한쪽 귀퉁이에 작게 쓴 메모들. 교원이 되고 싶다는 문장이 여러 번 반복되어 있었고 어느 페이지에는 두만강 두끼길의 그림이 어설프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느티나무 한 그루와 그 아래 서 있는 두 사람의 그림이었어요. 그 공책을 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여기서는 은하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북한 안에서는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밖으로 나가면 자유로운 세상에서라면 어쩌면 은하의 행방을 알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한 가닥 희망이 생겼죠. 탈북. 그 단어가 처음으로 구체적인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은하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은하가 돌아올 집이 사라지고 은하를 기억하는 사람이 이 마을에서 저 하나뿐이 되었을 때 저는 더 이상 이곳에 머물 이유가 없었어요. 부모님께는 차마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쇠약한 몸과 어머니의 흐릿한 눈이 떠올랐지만 은하를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몇 달에 걸쳐 조용히 준비했습니다. 브로커를 찾았고 경로를 알아냈으며 필요한 돈을 모았어요. 2000년 1월 두만강이 가장 두텁게 얼어붙는 한겨울의 밤을 택했습니다. 집을 나서기 전 어머니가 주무시는 모습을 한참 바라보았어요. 이것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거친 숨소리가 어둠 속에서 들려왔고 저는 소리 없이 고개를 숙인 뒤 문을 나섰어요. 마을을 빠져나오며 숲길을 지났습니다. 느티나무가 달빛 아래 서 있었어요. 장상한 가지 사이로 별이 반짝였고 나무 아래 은하와 함께 앉았던 자리에 눈이 소복이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나무 앞에서 멈춰 섰어요. 주머니에서 은하가 써준 약속 종이를 꺼내 한 번 더 들여다보았습니다. 글씨가 흐릿해져 가고 있었지만 나란히 살자는 그 문장은
아직 읽을 수 있었어요. 나는 여기서 기다릴게 라고 쓴 제 쪽지는 은하가 가져갔으니 이곳에 없었죠. 은하가 그 쪽지를 아직 가지고 있을까? 아직 간직하고 있기를 빌었습니다. 그 티나무에 손을 얹었어요. 나무 껍질이 얼어붙어 차가웠습니다. 꼭 돌아올게. 은하를 찾아서 꼭 돌아올게. 말없이 그 약속을 나무에 남기고 돌아섰어요. 도망강 위를 걸었습니다. 얼음은 단단했고 발밑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정막을 깨뜨렸어요. 한 걸음 한 걸음이 고향과 멀어지는 것이었고 동시에 은하에게 가까워지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강 중간쯤에서 뒤를 돌아보았어요. 마을에 희미한 불빛이 보였고 뚝길 위에 느티나무의 실루엣이 어둠 속에 서 있었습니다. 은하와 걷던 그 길, 은하를 기다리던 그 나무, 은하를 마지막으로 본 그 뚝길이 점점 작아지고 있었어요. 눈물이 얼어붙은 볼 위로 흘렀지만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강 건너편의 어둠 속으로, 알 수 없는 미래 속으로 은하를 찾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어요. 뒤에서 바람이 불어왔고 그 바람 속에서 은하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여기서 기다릴게. 제가 써준 그 한 줄이 바람에 실려 되돌아오는 것 같았어요. 도망강을 건넌 뒤의 삶은 또 다른 지옥이었습니다. 중국 땅을 밟은 순간부터 저는 쫓기는 사람이 되었어요. 브로커의 아내를 받아 북경 근처의 조선족 마을에 숨었지만 중국 공안의 단속은 수시로 이루어졌고 잡히면 북송이라는 공포가 매 순간을 짓눌렀죠. 낮에는 숨고 밤에만 이동하는 생활이 몇 달간 이어졌습니다. 브로커를 통해 또 다른 브로커에게 넘겨지고 그 브로커가 다시 다른 사람에게 저를 맡기는 과정이 반복되었어요. 돈이 필요했고 돈이 떨어지면 중국 공장이나 농장에서 불법으로 일하며 돈을 모아야 했습니다. 이름을 바꾸고 신분을 숨기며 눈에 띄지 않게 살아가는 것이 일상이 되었죠. 중국어를 한마디도 못했던 저는 손짓과 몸짓으로 겨우 의사소통을 했고 밤이면 좁은 방에 웅크리고 앉아 은하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중국에서 보낸 세월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아요. 2년이었는지 3년이었는지 시간의 감각이 무뎌져 버렸습니다. 하루하루가 생존의 연속이었고 내일이 올지 안 올지도 알 수 없는 나날이었죠. 그 와중에도 은하를 찾겠다는 마음만은 놓지 않았어요. 만나는 탈북민마다 혹시 기쁨조에 대해 아는 것이 없느냐고 함경북도 청진 출신의 은하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느냐고 물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고개를 젓는 것뿐이었습니다. 마침내 동남아를 거쳐 한국행 루트에 오르게 되었을 때 저는 30이 넘어 있었어요. 라오스와 태국을 거치는 긴 여정이었고 그 과정에서 밀림을 걸었으며 강을 건넜고 몇 번이나 잡힐 뻔했습니다. 방콕의 한국 대사관에 도착했을 때 다리가 풀렸어요.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청진의 느티나무 아래에서 시작된 여정이 지구 반바퀴를 돌아 이곳까지 온 거였죠. 한국에 도착한 뒤 하나원에 입소했습니다. 하나원은 탈북민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교육을 받는 곳이었어요. 3개월간의 프로그램이 진행되었고 한국의 법과 제도, 생활 방식, 금융체계 등을 배웠습니다. 같은 시기에 입소한 탈북민이 수십 명 있었는데 각자의 사연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가족을 잃었고 어떤 사람은 수용소에서 탈출했으며 어떤 사람은 목숨을 건 탈북 과정에서 동행을 잃었죠. 모두가 상처를 안고 있었습니다. 하나원에서 한 달쯤 지났을 때 같은 반에 있던 한 여성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김순옥이라는 이름의 40대 여성으로 함경남도 출신이라고 했습니다. 조용하고 말수가 적은 사람이었는데 눈 밑에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고 손목에 희미한 흉터가 여러 개 보였어요. 무거운 과거를 지고 있다는 것이 한눈에 느껴지는 사람이었죠. 어느 날 저녁 식사 뒤 순옥 씨와 복도급 벤치에 나란히 앉아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대화가 이어지면서 저는 늘 그랬듯 혹시 기쁨조에 대해 아는 것이 있느냐고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순옥 씨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몇 초간의 침묵이 흘렀고 순옥 씨는 왜 그것을 묻느냐고 되물었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어릴 때 첫사랑이 기쁨조로 차출되어 갔다고, 20년 가까이 그 아이를 찾고 있다고, 이름은 은하이며 함경북도 청진 출신이라고요. 말을 하는 동안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고 순옥 씨는 제 얼굴을 빤히 바라보고 있었어요. 순옥 씨의 입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그리고 제 세상을 뒤흔드는 한마디를 내뱉었어요. 은하를 안다고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뭐라고요? 되물었을 때 목소리가 갈라졌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죠. 순옥 씨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홍진 출신 은하, 기쁨조에 있었던 은하를 안다고요? 저는 의자에서 일어날 뻔했습니다. 온몸이 떨렸고 손이 벤치를 움켜쥐었으며 눈앞이 흐려졌어요. 20년 가까이 찾아 헤맨 이름을 수천 명에게 물어도 돌아오지 않던 대답을 이곳 하나원의 복도 끝에서 듣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던 겁니다. 어떻게 아느냐고, 은하가 어디에 있느냐고, 살아있느냐고 쏟아지는 질문을 참을 수 없었어요. 순옥 씨는 제 손을 잡으며 천천히 이야기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안 되니 내일 조용한 곳에서 만나자고요. 그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은하의 이름을 수백 번 되뇌었습니다. 은하, 은하, 은하. 살아있는 거냐? 어디에 있는 거냐? 20년이라는 시간이 한꺼번에 밀려왔고 두만강 두길의 느티나무부터 이 하나원 복도까지의 모든 순간이 눈앞을 스쳐 지나갔어요. 희망과 공포가 동시에 가슴을 채웠고 날이 밝기를 한 초 한 초 세며 기다렸습니다. 다음날 오후 순옥 씨와 하나원 뒤편의 작은 정원에서 만났습니다. 벤치에 나란히 앉았고 순옥 씨는 한참을 말없이 앞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순옥 씨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 깊은 고통이 서려 있었습니다. 순옥 씨 본인도 기쁨조 출신이라고 했어요. 15살에 함경남도에서 차출되어 평양으로 갔다고요. 은하와는 같은 시기에 기쁨조에 있었으며 같은 숙소를 쓴 적도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숨을 멈추고 들었어요. 은하가 평양에서 어떤 생활을 했는지, 어떤 얼굴을 하고 있었는지 모든 것을 알고 싶었지만 동시에 듣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순옥 씨는 기쁨조 안에서의 생활을 이야기해 주었어요. 처음 도착하면 몇 달간 교육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노래, 춤, 악기 연주, 외국어 기초, 그리고 예절 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행해지는 것들. 순옥 씨는 그 부분에서 말을 멈추었고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부인 시절 선임에게 들었던 이야기가 떠올랐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은하는 처음에 많이 울었다고 했어요. 밤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죽여 울었다고요. 다른 소녀들도 울었지만 은하는 유독 오래 울었다고 했습니다. 순옥 씨가 왜 그렇게 우느냐고 물었을 때 은하는 돌아가야 할 곳이 있다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고 말했다고 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에 대못이 박히는 것 같았습니다. 기다리는 사람. 그것이 저였을까요? 저라고 믿고 싶었어요. 물티나무 아래에서 기다리겠다고 한 그 소년이 은하의 버팀목이었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은하는 울음을 멈추었다고 해요. 울음을 멈춘 것이 아니라 울 수 없게 된 것이라고 순옥 씨는 표현했습니다. 감정을 드러내면 벌을 받았고 눈물을 보이면 나약하다며 질책을 당했으며 소녀들은 점점 표정을 잃어갔다고 했어요. 은하의 맑던 눈이 어떻게 변해갔는지, 웃음이 어떻게 사라졌는지를 순옥 씨가 묘사할 때 저는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지만 아픔을 느끼지 못했어요. 수년간의 복무가 끝나고 은하는 퇴출되었다고 했습니다. 나이가 차면 새로운 소녀들로 교체되는 것이 시스템이었으니까요. 퇴출된 뒤 은하는 평안남도의 한 지방 간부에게 강제로 결혼당했다고 해요. 순옥 씨는 그 간부가 나이가 많고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까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은하가 원해서 간 결혼이 아니었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었죠. 순옥 씨는 기쁨조로 나온 뒤 은하와 연락이 끊겼다고 했어요.
퇴출된 여성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서로의 행방을 알 수 없었으며 연락을 시도하는 것 자체가 위험했다고 합니다. 다만 순옥 씨가 탈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브로커 네트워크를 통해 은하에 대한 소문을 몇 차례 들었다고 했어요. 은하가 결혼 생활에서 학대를 받았다는 이야기, 탈출을 시도했다가 잡혀서 처벌을 받았다는 이야기, 그 뒤로 감시가 더욱 심해졌다는 이야기. 순옥 씨는 조심스럽게 한 조각 한 조각 전해주었고 저는 그 조각들을 들을 때마다 심장이 부서지는 것 같았습니다. 은하가 탈출을 시도했다는 말에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은하가 거기서 나오려고 했다는 것, 그곳이 견딜 수 없는 곳이었다는 것, 그리고 은하가 아직 어딘가를 향해 가려 했다는 것. 그것이 저를 무너뜨리면서 동시에 일으켜 세웠습니다. 순옥 씨가 마지막으로 들은 소문은 은하가 결국 남편에게서 벗어나 북중 국경 쪽으로 향했다는 것이었어요. 회복을 시도했는지 단순히 도망친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아무 소식도 없었다고요? 순옥 씨는 미안하다며 고개를 숙였어요. 더 많이 알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더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아니라고, 충분하다고, 정말 감사하다고 말했어요. 20년 가까이 아무런 단서도 없이 헤매던 저에게 순옥 씨의 증언은 어둠 속의 한 줄기 빛과 같았습니다. 은하가 살아있었다는 것, 탈출을 시도할 만큼의 의지가 남아있었다는 것, 북중 국경 쪽으로 향했다는 것. 그 조각들만으로도 저는 다시 움직일 수 있었어요. 은하를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이 꺼져가던 불씨처럼 다시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하나원을 퇴소한 뒤 저는 서울 외곽의 작은 임대 아파트에 정착했습니다.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모든 것이 낯설었고 사람들의 말투, 행동, 생각하는 방식까지 제가 살아온 세상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하지만 적응이고 뭐고 저에게는 우선순위가 분명했어요. 은하를 찾는 것, 그것만이 제 삶의 전부였습니다. 일을 구했어요. 공장에서 일하기도 했고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돈의 대부분은 저축했어요. 은하를 찾기 위해 필요한 자금이었으니까요. 생활은 최소한으로 줄였고 방 한 칸에서 라면과 김치만으로 끼니를 때우는 날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이제 새 삶을 살라고 한국에서 새 출발을 하라고 했지만 저는 그럴 수 없었어요. 은하를 찾기 전에는 새 삶이란 것이 시작될 수 없었던 거죠. 탈북민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들 중에는 북한 내부와 연결 통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중국내 브로커 네트워크, 북한 내부의 협력자, 국경지대의 정보원들. 그 연결고리를 하나하나 추적하며 은하의 행방을 수소문했습니다. 이름, 나이, 출신지, 기쁨조 복무사실, 결혼 후 평안남도 거주, 탈출 시도 후 북중 국경 방면으로 이동. 제가 가진 정보를 모두 전달했어요.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대부분 실망뿐이었습니다. 해당 인물을 아는 사람이 없다는 답변, 정보가 너무 오래되어 추적이 어렵다는 답변, 비용을 더 내면 더 알아보겠다는 답변. 돈을 보내고 기다리면 연락이 끊기는 경우도 있었고 거짓 정보를 건네받고 허탕을 치는 경우도 있었어요. 사기를 당한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은하를 찾겠다는 절박함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저는 번번이 속으면서도 포기할 수 없었죠. 2년이 넘게 수소문을 계속한 끝에 한 브로커에게서 의미 있는 정보가 들어왔어요. 중국 지린성 옌지 근처에서 북한 출신 여성이 숨어 살고 있는데 함경북도 출신이며 나이대와 인상차기가 은하와 유사하다는 거였습니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확인해 볼 가치가 있다고 했어요. 저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브로커에게 더 자세한 정보를 요청했고 며칠 뒤 추가 정보가 왔어요. 그 여성이 은하라는 이름을 쓰고 있지는 않지만 과거 기쁨조 복무 경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현재 중국인 남성과 살고 있으며 매우 조심스럽게 생활하고 있다고요. 저는 확신할 수 없었지만 이것이 지금까지 얻은 가장 구체적인 단서였어요. 브로커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더 상세한 정보를 요청했습니다. 사진이라도 한 장 구해줄 수 있느냐고,
직접 확인할 방법이 없느냐고 물었어요. 브로커는 사진은 어렵지만 직접 오면 만남을 주선해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위험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다고요. 저는 바로 가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뒤로 브로커와의 연락이 끊겼습니다.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고 메시지를 보내도 답이 없었어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났지만 아무런 응답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다른 경로를 통해 그 브로커의 소식을 알아보았더니 중국 공안에 체포되었다는 소문이 들려왔어요. 브로커가 잡혔다는 것은 그와 연결된 모든 정보망이 끊어졌다는 의미였습니다. 저는 임대 아파트 방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손에 쥐고 있던 휴대전화 화면에는 마지막으로 주고받은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은하의 수도 있는 여성이 지린성 어딘가에 있다는 것. 하지만 그 여성에게 닿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사라졌다는 것. 그토록 가까이 다가갔다가 다시 멀어지는 이 과정이 저를 미치게 만들었어요. 은하가 손끝에 닿을 듯 했다가 모래처럼 흩어지는 느낌. 그것이 20년간 반복되어 온 저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래도 멈출 수 없었어요. 새로운 브로커를 찾았고 새로운 경로를 뚫었으며 다시 처음부터 수소문을 시작했습니다. 은하를 포기하는 순간 이 모든 세월이 무의미해지는 것이니까요. 두만강을 건넌 것도, 중국에서 쫓기며 살았던 것도, 한국에 와서 뼈 빠지게 일한 것도 모두 은하를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목적을 잃으면 저는 더 이상 서 있을 수 없었어요. 은하가 저의 이유였고 은하를 찾는 것이 저의 삶 그 자체였던 겁니다. 새로운 브로커를 통해 다시 정보를 모으기 시작한 지 약 반년이 지났을 때 연락이 왔습니다. 이전에 끊겼던 정보와는 다른 경로였어요. 중국 동북부의 한 소도시에서 북한 출신 여성이 발견되었는데 그 여성이 은하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였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구체적인 정보가 있었어요. 여성의 나이, 출신 지역,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여성이 느티나무라는 단어를 자주 중얼거린다는 증언이었습니다. 느티나무. 그 한마디를 듣는 순간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온몸에 전류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느티나무를 아는 사람은 은하밖에 없었어요. 우리 둘만의 약속 장소, 우리 둘만의 기억. 그것을 아는 사람이 중국 어딘가에 있다는 것은 은하가 살아있다는 증거와 다름없었죠. 브로커에게 당장 가겠다고 했습니다. 위험하다는 경고를 들었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여권은 이미 만들어 두었고 중국행 비행기표를 바로 예약했습니다. 공장에서 모은 돈을 전부 인출했어요.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마지막이라면 전부를 걸어야 했습니다. 중국에 도착한 뒤 브로커가 지정한 소도시로 이동했습니다. 기차를 타고 버스를 갈아타고 마지막에는 택시를 잡아 낯선 거리에 내렸어요. 비가 오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가을비가 좁은 골목 위로 쏟아지고 있었고 네온사인 불빛이 젖은 바닥에 반사되어 번졌죠. 브로커가 알려준 주소지 근처의 허름한 여관에 방을 잡고 연락을 기다렸어요. 밤늦게 브로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 여성이 있는 곳을 확인했다고 지금 가면 만날 수 있을 거라고 했어요. 주소를 받아 적은 손이 떨렸습니다. 우산도 없이 비 속으로 뛰쳐나갔어요. 골목을 달렸습니다. 빗물이 얼굴을 때렸고 발밑에서 물이 튀었으며 심장은 터질 듯이 뛰고 있었죠. 은하를 만날 수 있다. 20년 만에 은하를 볼 수 있다. 그 생각만이 저를 앞으로 몰아갔습니다. 브로커가 알려준 주소는 골목 안쪽의 낡은 벽돌 건물이었어요. 철제문 앞에서 숨을 고르며 벨을 눌렀습니다. 한참 뒤 문이 열렸고 안에서 나온 것은 중년의 중국인 남성이었어요. 저는 더듬거리는 중국어로 사정을 설명했고 남성은 경계하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좁은 거실에 작은 텔레비전이 켜져 있었고 구석에 여성용 외투가 걸려 있었어요. 남성이 안쪽 방을 향해 무언가를 소리쳤고 잠시 뒤 방문이 열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숨이 멎었어요. 문 뒤에서 한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마른 체구, 짧게 자른 머리, 깊게 패인 눈두덩이.
저는 그 얼굴을 바라보며 은하를 찾았습니다. 16살의 은하, 느티나무 아래에서 웃던 은하, 뚝길에서 손을 흔들던 은하를요. 하지만 그 여성은 은하가 아니었어요. 나이도 비슷했고 체구도 비슷했으며 함경북도 출신이라는 것도 맞았습니다. 하지만 은하가 아니었어요. 제가 20년간 기억 속에 간직해온 그 눈, 그 웃음, 그 목소리의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여성은 겁에 질린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고 저는 잘못 찾아왔다는 것을 깨달으며 무릎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어요. 여성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은하라는 이름을 아느냐고, 기쁨조 출신의 은하를 만난 적이 있느냐고요. 여성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자기는 은하가 아니지만 은하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다고. 중국에서 숨어 사는 북한 여성들 사이에서 은하라는 이름이 가끔 나왔다고요? 하지만 그 은하가 어디에 있는지는 모른다고, 자기도 찾고 있는 사람이 있지만 찾지 못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길을 맞으며 골목을 걸어 나왔을 때 다리가 풀려 벽에 기대어 섰어요. 빗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고 그것이 빗물인지 눈물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은하가 아니었어요. 이번에도 빗나갔고 이번에도 허탕이었습니다. 골목 끝에서 네온사인이 번졌다 꺼졌다를 반복했고 빗소리가 세상의 모든 소리를 삼키고 있었어요. 저는 그 골목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포기해야 하는 건지 아직 포기하면 안 되는 건지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중국에서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브로커가 건네준 작은 보자기 하나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골목에 그 여성이 준 것이었어요. 자기가 은하는 아니지만 중국에서 숨어 사는 북한 여성들 사이에서 돌고 돌던 물건이 있다면서 이것이 원래 주인에게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건네주었습니다. 낡은 보자기는 색이 바래 원래 무슨 색이었는지 알 수 없었어요. 천이 달아 군데군데 올이 풀려 있었고 얼룩이 여러 겹져 있었습니다. 비행기 좌석에서 떨리는 손으로 보자기를 펼쳤어요. 안에는 작은 물건 몇 점이 들어 있었습니다. 빛바랜 리본 1개, 다른 연필 1자루, 그리고 접힌 종이 1장. 종이를 펼치는 순간 세상이 멈추었습니다. 접힌 자국이 수백 번은 접혔다 펴졌다 한 것처럼 깊게 패여 있었고 종이는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글씨는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은하야, 나는 여기서 기다릴게. 15살의 제가 쓴 그 쪽지였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눈앞이 흐려졌고 목구멍이 막혀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이 쪽지를 은하가 가지고 있었다는 것, 기쁨조에서도 강제 결혼 생활에서도 탈출을 시도하며 쫓기는 와중에도 이 종이 1장을 간직하고 있었다는 것.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은하의 손이 이 종이를 몇 번이나 펼쳐보았을지, 가장 힘든 밤에 이 글씨를 읽으며 무슨 생각을 했을지 상상하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빛바랜 리본은 은하가 학교 다닐 때 머리에 묶던 그것이었어요. 단정하게 머리를 묶고 툭길을 걸어오던 은하의 모습이 눈앞에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다른 연필은 은하가 교원이 되겠다며 공부하던 그 연필이었을 거예요. 꿈을 이루지 못한 채 빼앗겨버린 삶의 흔적이 낡은 보자기 안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한국에 돌아온 뒤 저는 그 보자기를 방 한켠에 고이 놓아두었어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보이는 곳에요. 은하의 쪽지를 매일 꺼내 읽습니다. 은하야, 나는 여기서 기다릴게. 제가 쓴 이 한 줄이 은하에게 어떤 의미였을지 이제야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이 한 줄이 은하의 가장 어두운 밤에 유일한 빛이었을 수도 있다는 것을요. 은하를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살아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어요. 보자기를 건네준 여성은 이 물건이 여러 사람의 손을 거쳐왔다고 했고 원래 주인이 더 이상 가지고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떠돌게 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하면 숨을 쉴 수가 없어요. 하지만 확인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은하가 어디에선가 살아있을 수도 있어요. 아직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그것이에요. 지금도 탈북민 네트워크를 통해 은하의 행방을 수소문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보가 들어올 때마다 가슴이 뛰고 허탕을 칠 때마다 무너지지만 다시 일어서요. 은하를 찾는 것이 제 삶이니까요. 두만강 툭길에서 시작된 이 여정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끝날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겁니다. 가끔 꿈을 꾸어요. 느티나무 아래에서 은하가 웃고 있는 꿈이에요. 14살의 은하가 눈을 초승달처럼 피며 저를 부릅니다. 같이 가자고. 왜 뒤에서만 걸어오느냐고요. 그 꿈에서 깨어나면 베개가 젖어 있고 방 안은 어둡고 보자기 안의 쪽지가 희미하게 보입니다. 그러면 저는 다시 중얼거려요. 은하야, 나는 여기서 기다릴게. 20년이 넘도록 이 한마디를 지키고 있습니다. 느티나무는 이제 제 옆에 없지만 제 마음속에는 아직 서 있어요. 그 나무 아래에서 은하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은하가 이 세상 어딘가에서 살아있다면 이 이야기가 은하에게 닿기를 바랍니다. 15살에 써준 그 쪽지, 저는 아직 그 약속을 지키고 있다고요. 나는 여기서 기다릴게. 은하야, 이 말은 그때도,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겁니다. 두끼 위의 바람이, 강물 소리가, 느티나무 잎새의 속삭임이 언젠가 이 마음을 은하에게 전해줄 거라고 저는 아직도 믿고 있어요.